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파생상품 강의하게 될 박정준이고요. 지금 채권이 나갔나요, 혹시? 채권이 다 끝났어요? 아니면 나가고 있어요? 다 끝났어요? 아, 네, 다행이다. 이게 저희가 이제 배우는 과목이 이제 데리베티브스라고 하는 파생상품인데, 제가 채권을 배우고 왔을 때와 채권을 배우지 않고 왔을 때가 수업하기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채권을 좀 배우고 왔으면 제가 설명할 거리들이 좀 더 줄고, 안 하고 왔으면은 제가 마음이 되게 바빠져요. 그래서 그거 확인한 거고, 핸드아웃 한번 펴볼까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과목에 대한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과목은 파생상품이라는 이제 과목이고, 선수 과목이 픽스인컴이라 나와 있죠. 채권을 배우고 오면은 일단 가장 이상적입니다. 출제 비중 레벨 1에 5라고 되는데 지금 조금 더 올라갔어요. 7% 언저리? 이 정도 나와요. 그래도 여전히 과목의 비중치고는 그렇게 엄청난 센 숫자는 아니죠. 이게 공부를 학부에서 혹시 학교에서 이제 과목을 좀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 좀 나은데, 이제 얘를 처음 만나는 분들은 과목이 주는 이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있고, 그 다음에 비중이 7% 눈에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쉽게 하는 생각이 얘 버릴까 이런 유혹에 빠져요. 이거 버리고 조금 비중 높은 거에 집중해서, 어차피 저희가 이게 허들 넘고 평균 한 65반 넘어가도 거의 합격권에 근접하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편해요. 근데 저희가 공부하는 이 라이센스라고 하는 건 파이낸스와 관련된 라이센스잖아요. 레벨 1만 패스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영광스러운 2, 3의 길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2, 3를 넘어가면 파생상품의 이 비중이 되게 커져요. 5에 15는 거의 15까지 가고요. 심증적으로 만나는 느낌은 15보다 위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이랑 되게 연결이 되게 쉽게 되다 보니까 비중 자체가 굉장히 2, 3 넘어가면 되게 좀 높아져요. 얘와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레벨 2, 3에서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저희가 물론 이 중에는 굉장히 영어에 능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가정하면은 저희가 시험을 마지막까지 합격하는 방법은 결국 숫자에서 이겨내야 돼요. 숫자로 풀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에세이 이런 거 점수 굉장히 많이 받기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영어에 굉장히 이제 플루언트 하면은 그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들이 파생, 채권, 에쿼티 이런 과목들, 숫자로 풀어내는 과목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또 시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직해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는 공부한 만큼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요. 정직하지 않은 과목들도 좀 일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쿼티, 에틱 이런 거는 공부를 했는데, 이게 공부할 때까지 괜찮은데 막상 시험에 가면 되게 아리까리하고 이게 답이 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향도 있고 그래요. 근데 숫자라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아는 만큼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놔서는 안 될 과목이고, 특히 이게 파생 같은 경우에 레벨 1, 레벨 2로 넘어가면서 연결고리들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레벨 1에서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2 넘어가면은 아마 이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원에서 뎁스를 조금 쌓아놔야 되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으면은 그래도 레벨 2로 넘어가면서 조금 얘가 조금 친숙해질 겁니다. 과목 난이도 얘기 드렸고, 과목의 난이도는 좀 어려운데 시험장에 가면은 쉬워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쉽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저랑 공부한 것들이 탄탄하게 쌓여 있다라 생각을 하면은 이 과목에서 이제 많이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하는 것들이 시험보다 조금 더 위쪽에 타겟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이 과목이 되게
깊게 느껴진다는 얘기들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아요. 물론 공부를 한 사람들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난이도에 비해서는 시험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편이고요. 시험의 문제는 레벨 1은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닙니다. 대부분 컨셉 중심으로 시험장에 실제가 되고 있고요. 계산기를 두들 일이 있긴 하나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려면은 뭐가 선제가 되느냐면요.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레벨 1은. 이 과목은 적어도. 공부하는 방법 팁스 나와 있는데 스웨드노트 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커리큘럼북 이북 있잖아요. 그거 레벨 1은 보통 보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뭐 제 과목도 그렇지만 다른 과목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꺼운 책을 다독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스웨드노트 이거 보통 한 4회독, 5회독은 기본적으로 해야지 합격권에 근접을 한다는 저희들끼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얇은 책을 4회독, 5회독은 해내야 돼요. 두꺼운 책 5회독 하기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이고 요즘 학생들도 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커리큘럼북은 그냥 문제 정도? 정말 보고 싶은 문제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서브노트 보내드렸잖아요. 이거는 서브노트를 보내드린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필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시라고. 적다 보면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핸드아웃과 판서와의 차이 때문에 쓰시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겨요. 근데 최소화시켜 드리려고 한 거니까 가능하면 수업을 들으시고 그래야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짜투리 시간 활용하시라고. 출퇴근할 때, 이동할 때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저도 그랬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보통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퇴근하면서 한 3, 40분씩 모으면은 1시간 넘잖아요. 조금 일찍 출근해서 한 3, 40분 더 보고 점심시간에 이게 한 3, 40분 보면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세이브 하면은 1년이면 그게 700시간이 돼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이게 일반적인 삶과 이 시험이 밸런스가 맞아가요. 이거 따로 막 시간 내서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잔인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예요. 점심시간에 공부해 이런 얘기거든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주 잔인한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은 최대한 빨리 끝날 겁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시험과 오랜 시간을 만나는 거는 정신건강에 아주 유해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소개였고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아웃 넘겨보시면은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1번 나오죠. 데리버티브 마켓 앤 인스트루먼트가 나오죠. 페이지 넘겨보면 금융상품 나와 있는데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된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파생상품 공부예요. 저희가 이제 시장에 가면 사거나 파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융시장도 있는데 그 금융시장에서 트레이드가 되는, 거래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하나인 파생상품을 공부하는 겁니다. 금융상품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라는 모집단을 분류하는 게 나이를 가지고도 분류해 볼 수 있고, 성별을 가지고도 구분할 수도 있고, 지역을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쪼개볼 수 있어요. 금융상품도 동일해요.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집단이 있다면은 걔를 분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증권과 계약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분류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큐리티는 대표적인 게 주식 채권입니다. 다른 말로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전통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역사가 되게 유구해요. 아주 오래된. 주식 언제 트레이드 된지 아세요? 역사책 막 넘겨보면은 동인도 회사로 들어보셨어요? 그쵸. 역사책에 나오는 거. 그때 이제 배 만들려고 이게 돈을 이제
모집해야 되다 보니 그때 발행량의 주식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역사가 유구해요. 그래서 주식 채권을 대표적으로 증권이라 표현하고요. 제가 커버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두 번째 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서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한 번쯤 봤을 법한 게 보험이에요. 여러분이 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을 하면은 약관이라는 표준계약서를 받게 돼요. 물론 이제 요즘은 다 파일로 받아서 실물을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사인하면은 그게 상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파생상품도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제가 어떤 이 파생상품을 트레이드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인 개념은 계약서가 하나 존재해요. 그 계약서 안에 이 파생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다 명기를 하고 서로 사인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계약서가 상품이 돼요. 계약서가 상품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 계약서를 누군가에게 넘길 수도 있어요. 돈을 받고. 그게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 형태로 존재하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파생상품이고요. 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보시면은 1점이 두 번째 점 보시면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가격 움직임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상품을 갖다가 저희는 파생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파생상품을 이제 정의할 때 항상 이제 그리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못 그리죠. 왜 이러지? 되게 못 그리네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이런 거 하고 가면서 펑션이라 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함수 이렇게 표현하죠. 이 펑션의 특징이 있어요. 펑션은 x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펑션에 대해서 새로운 y라는 값이 탁 튀어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x를 뭐라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 펑션의 세계에서 x를 뭐라 칭하는지 독립변수라고 표현해요. 그쵸? independent variable에 표현해요. 그리고 y를 뭐라 표현해요? 정석변수, 그쵸? dependent variable이라고 표현하죠.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값이 스스로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부연해 드릴게요. 얘가 값이 스스로 결정이 되고요. 이 y라는 값은 x라는 값에 의해서 연동이 되는 구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펑션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x라는 값이 막 움직이면은 y라는 값이 depend 하면서 값이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파생상품이 이 구조와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래서 요 x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주식의 주가 들어갈 거고요. 채권의 가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금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커머디티라고 표현하는 원자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듣도 보지도 못했을 아니지 요즘 다 듣지. 변동성이라는 것도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표현하는 신용 위험도 들어가요. 얘네들은 뭐냐면요. X라는 애는 독립변수라 했었잖아요. 값이 스스로 결정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얘네들은 각기 시장들이 있어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 채권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고 금리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어서 주가가 오늘 뭐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지 하면 주시장 딱 열어보면 가격이 확정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종가가 얼마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어가지고요. 그 시장에서 얘네들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파생상품이라고 뭐냐면은 시장에서 금융상품의 가격들이 마구마구 변동하면은 그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상품을 갖다가 저희는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 배울 거냐면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포워드라는 거 배울 거고요.
퓨처스라는 거 배울 거고, 수압도 배울 거고, 옵션이라는 이 4개의 계약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은 저랑 지금부터 한 12시간 동안 배울 거예요. 학교에서 요 정도 커버하려면 한 2학기 정도 걸려요. 천천히 가면서 한 2학기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딱 12시간 만에 얘를 해치워요. 미친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압축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 4가지 계약을 배운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 주는 애들. 얘를 갖다가 앞으로는 퉁 쳐가지고 underlying asset이라 표현할 겁니다. 우리말, 여기 써져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기초자산이라 표현하고요. 그래서 기초자산의 정의를 보면은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이에요. 얘네들 퉁 쳐가지고 underlying asset이라 표현하고요. 줄여서 주로 S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S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이 S는 스탁이 아니라 스탁이라는 단어예요. 얘는 나중에 정의가 될 겁니다. 저거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underlying assets을 주식, 채권, 기타 등등을 퉁쳐서 underlying asset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얘를 줄여서 S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underlying asset이라고 표현하면은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을 하는 독립변수 같은 애들을 퉁쳐서 underlying asset이라 표현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은 저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파생상품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 파생상품의 종류도 기준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전체 파생상품을 계약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요.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은 거래되는 시장에 따라도 분류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도 분류하고 저렇게도 분류하는 거예요. 지금은 계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해 볼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forward contract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말로 하는 선도 계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의를 보시면은 옆에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초 자산을, 얘네들 underlying asset이에요. underlying asset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갖다가 저희가 forward 또는 선도 계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밑에 있는 그림이니까 안 그리셔도 돼요. 수업 시간 동안에 이런 선은 되게 많이 그릴 겁니다. 이 선은 뭘 의미하냐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3가지를 정의할 건데 t equal 0를 하나 정의할 거고요. t equal large t를 정의할 거고 t equal small t를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t equal 0는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요. 저희가 이 파생상품은 계약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이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제로가 붙으면. 아시겠죠? t equal large t는 저게 다 계약이라 했었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건 체결하는 시점이 있고 그 계약의 효력이 만료되는 날이 있어요. 그 만료되는 날 갖다가 t equal large t라고 표현할 겁니다. small t는 뭐냐면요. 내가 현재 시점을 갖다 표현할 때 small t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시간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고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래서 다시 정의를 보면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에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미래의 특정 시점이라고 하는 게 이 시점을 의미해요. 계약의 만료 시점을 일반적으로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요놈들이잖아요. 주식, 채권, 기타 등등등등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가격을 미리 정한대요. 언제 정할 거냐면요. 요 시점에 정해요.
계약 시점에 가격을 정할 거예요. 그리고 매매 사거나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제가 계약을 하나 체결을 할 거예요. 체결할 건데, 어떤 계약을 체결할 거냐면은, 저기 있는 라지 T 시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얘가 1년이었다. 계약서를 체결할 때, 얘가 1년이었다 가정을 해보면은, 내가 1년 후에 언더라인 에셋을 주식이라 생각을 해봐요. 삼성전자 주식이라 해볼게요.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사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에요. 또는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로 약정하는 계약도 포워드고요.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도 포워드예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쉬워요.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오늘 삼성전자 종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S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 언더라인 S시니까. 그쵸? S0라고 하면은 계약 시점에 삼성전자 주가가 되겠죠? 따라오시죠? 그쵸? 오늘 계약 종가 보니까 뭐 대략 한 뭐 6만 아니지? 8만 한 2천원이다. 가정을 해봐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 종가가 오늘 8만 2천원인데 오늘 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계약의 특성이 뭐랬었냐면은 1년 후에 사기로 약정하는 계약인데 얼마에 살 건지를 결정을 해놔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은 얘는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얘는 지금 가격인 거고 나는 지금 사겠다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살 건데 82,000원에 사기로 약정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82,000원이 아닌 다른 가격으로 사기로 약정을 할 거예요. 아직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사겠다라고 계약서에 적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가서 정말 사요. 이런 계약을 갖다 포워드라 표현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거는 도대체 얼마에 살지 이 가격을 못 정하는 거지.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띠어를 배우면 되는 거고 얘만 모를 뿐이지 나머지 거래 메커니즘은 다 이해가 되는 구조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갖다 포워드라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선물 계약이고요. 네, 퓨처스라 표현을 합니다. 정의를 보시면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언더라인 에셋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포워드랑 정의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퓨처스랑 포워드는 알고 보면은 똑같은 놈이에요. 거의 똑같은 놈인데 밑에 보시면은 다만이라고 꼭 써져 있죠. 다만 계약의 조건이 얘네들은 다 계약이라고 있었잖아요. 계약의 조건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형태를 갖다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얘가 계약서를 쓸 건데 뭔가 표준 계약서가 있어서 그 표준 계약서대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애들 갖다가 선물이라 표현을 해요. 지금은 딱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은 선도랑 똑같다. 대신에 뭔지 모르겠는데 표준화되어 있다. 딱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옆 3번에 보시면 수합계약 나와 있죠. 자, 수합계약 보시면은 거래 당사자 간에 미래의 일정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현금 흐름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 나와 있죠. 지금은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밑에 꺽쇠 보시면은 선도 계약을 시리즈로 계약하는 형태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봐보세요. 저희가 방금 포워드를 뭐라 했었냐면은 삼성전자 한 주가 있는데 1년 후에 살 거야 라고 계약하면 선도 계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3주가 필요한데 1년 후에 한 주 살 거고 2년 후에 한 주 사고 3년 후에 한 주 사고 이렇게 계약을 맺겠다라고 하면 수합이에요. 계약서를 만약에 3개를 쓴다. 하나의 계약서는 만기가 1년짜리, 두 번째 계약서는 만기가 2년짜리, 세 번째 계약서는 만기가 3년짜리 이고 언더라인에서는 삼성전자 한 주 사기로 하겠다라는 계약서 3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계약서 하나만 쓸 거예요. 만기 3년. 근데 1년마다 삼성전자 한 주씩 산다라는 계약서 하나 쓸 수 있어요. 경계 실질이 동일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포워드를 시리즈로 엮어 놓은 걸 갖다가 수합이라 표현합니다. 지금은 딱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뭘 인지하고 있으면 되냐면요. 포워드나 퓨처스나 수합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포워드를 배우고 나서 퓨처스까지 쉽게 가요. 그러다가 수학 가면 되게 어려워요. 뭔가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되게 어려워 보이고 많이 안 배우셔서. 근데 얘나 근본이 다 동일해요. 본질이.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수업을 보면은 얘를 가장 많이 쓸 거고 얘는 되게 간단하게 넘어가요. 저희 커리큘럼이 이쪽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는 거기도 하지만은 일단 얘 중심으로 하고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은 그림에 보면은 요 시점이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시점이에요. 그쵸? 요 시점이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파생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 언더라잉 에셋의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 이해가 되세요? 두 개가 구분이 용어가 되세요? 달라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점에 보시면은 위 세 가지 파생 상품은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계약의 양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계약서는요, 혼자 계약을 체결 못해요. 그러니까 나와 누군가와 둘이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해요. 파생상품도 동일해요. 기본적으로 최하 2명은 있어야 돼요. 2명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야 내가 살게, 야 너가 팔아줘, 언제 1년 후에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데, 그래서 계약서 이렇게 쓰면은 A도 사인하고 B도 사인해서 두 개를 갖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가. 그래서 계약의 주체가 최소한 2명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계약의 만기 시점에 한 사람은 사기로 했고 한 사람은 팔기로 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될 거잖아요. 나도 살게 하면 계약이 성립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만기 시점에 한 사람은 반드시 사야 돼요. 사기로 확정한 사람은. 팔기로 확정한 사람은 반드시 팔아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해요. 나중에 옵션으로 가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중에 포워드와 퓨처 스왑은요, 계약의 만기 시점에 나에게 이익이 되든 나에게 손해가 되든 무조건 그 트레이딩을 해줘야만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품을 갖다가 뭐라 표현하냐면요, 써져 있나? Bilateral Obligation을 표현해요. by라고 표현하는 건 양쪽 다라는 표현이에요. 얘도 그렇고 계약의 만기 시점에는 obligation이라고 하는 의무가 발생해요. 한 사람은 사야 되는 의무, 한 사람은 팔아야 되는 의무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forward commitment라는 표현도 써요. 퓨처스 수합은 forward commitment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forward랑 똑같은 놈인 거고,
커미트먼트라 표현하는 거는 뭔가 되게 리걸리 되게 약정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계약의 만기 시점에 가보면은 팔든지 사든지 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포워드 커미트먼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넘겨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파생상품이 나와 있는데 걔가 이제 옵션입니다. 옵션은 얘네들과는 조금 특징이 달라요. 옵션은 정의를 보시면은 다행히 CFA 커리큘럼에서는 되게 심플한 것만 배워요. 콜옵션과 풋옵션 이 두 가지만 배우고 옵션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구조틱한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 두 개만 할 겁니다. 자, 콜옵션 정의 보시면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나와 있죠.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옵션도 동일하게 이 시점이에요. 기초자산을 요놈들이죠. 요놈들 그 다음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언제 정해요? 요것도 가격은 이때 정해요.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권리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약에 이제 이 콜옵션을 갖다가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얘도 동일하게 A와 B가 만나서 거래를 하게 돼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사인을 해야지 계약이 체결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콜옵션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A가 콜옵션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요, B는요 반드시 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야 내가 권리를 가질 거야 라고 하면은 B도 나도 권리를 가질 거야 이러면 계약 체결이 안 돼요. 얘가 행사할 거야 하면 얘는 팔아줘야 되고 얘가 행사하지 않을 거야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포워드류는 계약 시점에 돈이 들지 않아요. 조금 이상하지만은 여러분은 거래한다는데 뭔가 거래를 하는데 돈이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돈이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네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드는 이유는 다음 시간 정도에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이 옵션으로 넘어오면 돈이 들어요. A가 B한테 이렇게 돈을 줘요. A가 B한테 돈을 주면서 야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게. 너는 돈 받았잖아. 돈 받았으니까 내가 권리 행사하면 거기에 응해줘 라는 계약의 형태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콜옵션은요, 계약의 당사자 중에 A, 즉 돈을 지불한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요, B, 돈을 받은 B는 의무를 갖게 돼요. 돈을 줬기 때문에 권리,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예요. 포워드는 A도 의무, B도 의무. 양 당사자가 모두 다 의무가 있어요. 옵션은 한 사람은 권리, 한 사람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unilateral obligation이라고 표현하고요. 또는 contingent claim이라고 표현합니다. contingent claim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조건부 청구권이라고 해요. 이 A라는 애가 있는데 예를 들어 82,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A가 취득했다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삼성전자가 1년 후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 수는 없는데 시간이 지나서 1년 후가 되면 알겠죠. 그러면은 1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A 입장에서는 기분 되게 좋을 거잖아요. 나 옵션 행사할게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82,000원을 주고 주식 하나를 받아올 거잖아요. 만약에 7만 원이 됐다면 얘가 기분이 나쁠 거잖아요. 행사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주식이 필요하면은 7만 원을 사면 되잖아요. 구태여 내가 82,000원 주고 사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종가를 보고, 계약의 만기 시점의 종가를 보고 내가 행사할지 행사하지 않을지 그 조건을 보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컨팅전트 클레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밑에 보시면은 옵션의 매수자, 옵션의 매도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옵션을 취득한 사람을 옵션의 매수자라고 표현하고요. 돈을 받고 권리를 매도한 사람을 옵션의 매도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용어 하나만 볼까요? 여기 돈 있잖아요. 이 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를 갖다가 옵션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하나 써놓을까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얘를 갖다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갑자기 저희 교과서가 신용파생 상품을 갑자기 던져요. 이게 저희 교과서가 그래요. 막 설명하다가 신용파생 상품이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채권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이거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채권이 다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마음 놓고 설명할 겁니다. 채권을 제가 이제 투자자라 생각을 해봐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트레이딩 할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채권을 샀을 때 채권 투자자로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 두 가지가 있어요. 주요한 리스크 두 개. 채권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예요? 그렇죠. 디폴트 리스크. 그거를 또는 크레딧 리스크라 표현하죠. 두 번째 뭐예요? 금리 위험이죠. 그래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크레딧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요. 또는 이제 프라이스 리스크라 표현은 금리 리스크에 노출이 돼요. 금리가 어떻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요? 금리가? 그렇죠. 금리 올라가면 요즘 난리잖아요. 단기금리 올라서 채권이 뚝뚝 떨어져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가격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식을 보면은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분모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채권 했으니까 제가 나중에 시간 좀 남는다 가정을 하고 채권의 가격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을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러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채권의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쿠폰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3년짜리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자를 5%를 이제 발행한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금리가 아마 5%였을 거예요. 시장 금리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여기 있는 금리는요. 할인율이라 쓰고 또 다른 말로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쿠폰과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일치하면은 채권은 딱 파가 돼요. 파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제 채권은 5% 이자를 받을 거잖아요. 근데 발행하자마자 시장에서 금리가 막 10% 올라버렸어요. 그럼 이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엄청 나빠요. 며칠 후에 발행했으면 내 쿠폰이 10%가 됐을 건데 내가 미리 발행해가지고 전 3년 내내 5%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3년 이게 마이너스 1과 3년이 있는데 신규 발행된 거는 10% 이자를 받고 얘는 5% 받는 생각을 해봐요. 발행사 동일하고. 이거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 기분 되게 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발행을 했을 때보다 시장 금리가 올라버리면은 채권의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고정금리라 그래요. 만약에 얘가 변동하면은 채권 가격이 안 떨어져요. 이거 변동하는 채권을 뭐라 그래요? FRN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FRN은 금리가 변동해도 별로 가격이 안 떨어져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크레딧 리스크, 그 다음에 금리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채권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크레딧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1%, 2% 먹으려고 채권 샀는데 얘가 부도나서 원본 날리면은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리스크는 기본적인 크레딧 리스크예요. 그러면은 이 부도 위험을 없애보고 싶은데 그 부도 위험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CDS라는 상품입니다. 저희가 파생 상품을 왜 배우냐면요.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수단으로 배워요. 위험 관리 수단으로.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채권 매니저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채권 매니저는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요. 야, 내가 1,000개 쏴줄게. 나 500개 쏴줄게. 나 300개 쏴줄게. 이러면은 그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채권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의 채권에다가 몰빵을 하진 않겠죠. 매니저니까 분산 투자를 할 거잖아요. A, B, C, 이렇게 여러 채권에 분산 투자하면서 운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이 B라는 채권이 있는데 이 B라는 채권이 D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D사가 부도 위험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게 이 사람에게는 감지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아직 화두는 안 되는데 내가 펀더멘털 분석을 해보니까 샀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1년이 지나고 이 D라는 회사가 재무 비율이 되게 안 좋아지고 영업도 되게 안 좋고 이게 자칫하면 디폴트가 날 수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매니저 입장에서는 얘를 갖다가 매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 펀드의 성과가 좋을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매니저가 이 부도 위험을 크레딧 리스크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채권 매도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이 매도가 잘 안 된다. 채권이 거래가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회사채는 특히 조금만 회사에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은 그 채권 거의 거래가 안 돼요. 채권이 기본적으로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최소 거래 단위가 100억이 기본 단위예요. 회사채는. 국채는 좀 다르긴 한데 회사채는 100억이 기본 단위예요. 그러면 내가 100억을 들고 있는데 좀 뭔가 회사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는데 이 100억짜리 팔려고 하면 거의 안 팔려요. 그러면 팔고 싶은데 못 판다라고 했을 때는 뭘 하냐면요. 얘를 CDS라는 파생상품을 걸어버려요. 이 CDS는 크레딧 디폴트 수업, 한 번쯤은 요즘은 다 들어보신 얘기예요. 크레딧 디폴트 수업인데 크레딧 디폴트 수업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IB가 있어요. IB라면 애매하니까 여러분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골드만 이런 골드만? 요즘은 골드만이 잘 안 해. 신한은행 이렇게 있어요. 신한은행이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매니저가 제가 너한테 매년 이 100억에 대해서 3%씩 줄게. 대신에 너는 이 채권이 부도나면은 나한테 원금 줘. 이런 계약을 맺는 걸 CDS 계약이라 표현해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계약 끝이에요. 내가 이 펀드 매니저는 이 채권을 그대로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계약을 하나 맺을 뿐이에요. 수합계약을 맺을 거예요. 수합계약을 맺는데 이 채권이 부도가 나면 나한테 원금 줘. 대신에 내가 너한테 매년 3% 이 원금의 3%씩 줄게. 이런 계약을 맺는 것 갖다가 CDS 계약이라 표현합니다. 어렵진 않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채권이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 하더라도 얘한테 원금 받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크레딧 리스크를 해지,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한 상품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왜 배우고 있냐? 이거 설명하려고 해요. 자, 이제 수압. 수압은 저희가 앞서 뭐라 표현했었냐면요. 바이매터럴 오블리게이션을 표현했었어요. 포워드, 퓨처스, 수압이라고 하는 세 가지 파생 상품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계약의 만기 시점에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이매터럴 오블리게이션이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수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만 보면 바이매터럴 오블리게이션이어야 되는데 계약의 특성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컨팅전트 클레임의 특성이 있어요. 여기 연호 입장에서 보면요, 매년 돈을 받아요. 돈을 받다가 부도가 나면 돈을 줘요. 반대로 B,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얘는 매년 돈을 줘요. 돈을 주기만 하다가 부도라는 이벤트가 터지면 돈을 받는 구조예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지 돈을 받아요. 마치 옵션에서 주가가 상승하면은 행사한다라는 거와 동일한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거를 갖다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계약의 만기 시점까지 가면서 특정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돈을 받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이 CDS라는 상품이. 그래서 CDS는 수압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매터럴 오블리게이션이 아니라 컨팅전트 클레임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죠. 그 얘기하려고 저희 교과서가 갑자기 예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를 시키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그린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는 용어들은 모르셔도 돼요. 프로텍션 바이어, 프로텍션 셀러, 레퍼런스 엔티티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레퍼런스 엔티티는 이 채권을 갖다 레퍼런스 엔티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상받을 채권을 갖다가 레퍼런스 엔티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얘가 부도가 나면은 얘는 프로텍션 바이어예요. 내가 매년 3% 줄게 돈을 주고 프로텍션, 부도에 대한 프로텍션을 갖다 바이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여긴 IB는 프로텍션 셀러예요. 내가 부도에 대한 보호해줄게. 대신 나한테 매년 3%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 따른 구분 나와 있죠. 파생상품에 대해서 계약의 특성에 따라서 포워드, 퓨처스, 옵션으로 나눴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파생상품이라는 게 어디에서 거래가 되느냐에 따라서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장내 파생상품이라고 표현하는 건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파생상품을 장내 파생상품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래소가 뭐냐? 그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점이에요. 거래소는 기초자산, 지웠다. 주식, 채권, 기타 등등등의 종류, 그 다음에 계약의 단위, 그 다음에 계약, 이제 파생상품의 계약의 만기, 나중에 결제라는 거 배울 건데, 결제, 기타 등 거래 시간, 이런 걸 갖다가 다 표준화된 시장을 갖다가 거래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선물거래소, 지웠네. 선물이 거래되는 선물거래소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선물거래소가? 1번 여의도. 여의도 아니에요. 부산에 있어요. 증권거래소는 여의도에 있지만은 선물거래소는 저기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시장 갖다가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밑에 보면 청산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설명하면 안 돼요. 나중에 선물할 때 설명해야 되거든요. 옆에다가 28페이지 참고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장내 파생상품이 퓨처스와 옵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배웠던 4가지 계약의 형태 중에서
선물과 옵션이 대표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표준화된 시스템에서 거래가 되는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옵션은 표준화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장내 파생 상품이에요. 그리고 요놈이 언더라잉 에셋이에요. 언더라잉 에셋이 코스피 200이라는 인덱스, 지수예요. 지수를 사고 판다는 게 아직은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겠지만은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 장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